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도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 기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 주변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7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되지만 점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함께 들어보시죠.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사라진 아파트 405호. 2019년 가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김모 씨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고객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고객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전화로만 연락을 주고받았던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대리님. 전화로 말씀드린 박민수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어둡긴 했지만 김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박 씨가 보고 싶어 했던 집은 그 아파트 4층 405호였습니다. 이 집은 어떤 이유로 나온 건가요? 박 씨의 질문에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이 집은 매물로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박 씨는 며칠 전부터 계속 이 집을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실은 이 집은 아직 매물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박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죠? 김 씨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연락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박 씨가 먼저 연락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씨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박 씨로부터 여러 번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박 씨가 갑자기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집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죠? 박 씨는 김 씨를 앞서 걸어갔습니다. 김 씨는 뒤따라가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4층에 도착해서 405 앞에 섰을 때 박 씨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아세요? 제가 전에 여기 살았거든요. 박 씨의 대답에 김 씨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동산을 통해 집을 보려고 했던 것일까요? 문이 열리자 박 씨는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도 따라 들어갔는데 집 안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가구들이 모두 그대로 있었고 마치 누군가 잠깐 외출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따뜻한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살고 있는 집 같은데요? 박 씨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30대 부부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사진을 자세히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지금 옆에 서 있는 박 씨와 똑같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사진의 남자분이 당신인가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딸이에요. 그럼 지금도 여기 살고 계신 건가요?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작년에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이 집이 그리워져서요. 김 씨는 점점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왜 부동산을 통해 자신의 집을 보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씨와 박 씨는 동시에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 아이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가족이었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요? 여자는 박 씨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세요? 여자는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김 씨는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이분이 이 집을 보고 싶다고 해서. 이 집을 보고 싶다고요? 여자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저희 집인데요. 그리고 당신은 제 남편이잖아요.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이가 박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는 왜 여기 있어요? 병원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김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병원이요? 김씨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3개월 전부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요. 의식불명 상태예요. 김씨는 박씨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박씨는 여전히 가족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분은 누구죠? 저도 모르겠어요. 남편과 똑같이 생겼지만.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박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냥 집에 오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그 말과 함께 박씨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여자와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아이가 박씨에게 손을 뻗었지만 박씨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보고 싶었어.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야. 박씨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며칠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은 실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해보니 박씨는 정말로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김씨에게 연락했다고 하는 시간들은 모두 그의 의식이 잠깐씩 돌아왔던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김씨는 그 이후로 405호 근처는 지나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마이너스 심야 택시기사의 고백. 이 이야기는 10년 넘게 심야 택시를 운전해온 한 기사분의 경험담입니다. 이모씨 54세.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서울 시내를 누비는 택시기사입니다. 오랜 경력 덕분에 밤거리의 온갖 사연들을 봐왔지만 2020년 12월의 그 밤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날은 특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밤 12시를 넘어서자 거리는 한산해졌고 이 씨는 평소처럼 강남 일대를 돌고 있었습니다. 택시. 강남역 근처에서 손님이 택시를 세웠습니다. 20대 후반 정도의 여성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서초동 레미안 아파트요.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이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봐도 손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 각도가 안 맞나 보네. 이 씨는 백미러를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뒷좌석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님? 이 씨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분명히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러가 고장났나? 이 씨는 다시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역시 뒷좌석은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뒤를 돌아보면 손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신호대기를 하고 있을 때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사님, 저 사람 좀 보세요. 뒷좌석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씨는 손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봤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계속 택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 씨가 물었습니다. 제 남자친구였어요. 아니, 아직도 제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여성의 목소리에 뭔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피하시는 거죠? 저를 너무 좋아해서 문제예요. 제가 어디 가든 따라와요. 제가 뭘 하든 간섭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신호가 바뀌자 이 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백미러를 보니 그 남성이 뛰어와서 택시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항상 그래요. 제가 택시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무조건 따라와요. 이 씨는 속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를 보니 그 남성이 여전히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택시 속도를 따라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님, 좀 더 빨리 가주세요. 여성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이 씨는 신호를 무시하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남성은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달리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올 수 있죠? 그 사람은 이미 죽었거든요.
이 씨는 깜짝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죽었다고요? 네. 3개월 전에 자살했어요. 저 때문에.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집착이 심해졌어요.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헤어지자고 했죠. 그랬더니 자살해버렸어요. 이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백미러를 봤습니다. 그 남성이 택시 바로 뒤에 와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려와. 우리 집에 가자.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씨는 더욱 놀랐습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는데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제발.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씨는 다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뭔가가 택시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왜 나를 피해? 나는 널 사랑해. 죽어서도 널 사랑해. 남성의 목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지연이가 아니에요. 갑자기 뒷좌석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 씨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뒷좌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지연이가 아니었습니다. 50대 정도의 남성이 앉아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이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 지역 순찰을 도는 경찰관입니다. 3개월 전부터 이 남성이 밤마다 나타나서 여성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럼 아까 그 여성은 어디 갔죠? 처음부터 여성은 없었어요. 당신이 본 것은 이 남성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습니다. 이 씨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분명히 여성이 택시에 탔었고 대화도 나눴었습니다. 저 남성은 생전에 지연이라는 여성에게 집착했어요. 지연이가 견디지 못하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지만 이 남성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경찰관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후에도 지연이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밤마다 여성들을 지연이로 착각하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본 여성도, 당신도 그 남성의 환상에 말려든 것입니다. 그 남성이 워낙 강한 원한을 품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택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지연아, 나와. 우리 집에 가자. 경찰관이 창문을 내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민수 씨, 지연이는 여기 없어요. 지연이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갔어요. 아니야. 지연이가 여기 있어. 내가 봤다고. 지연이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당신이 놓아줘야 해요. 경찰관과 그 남성 사이에 긴 대화가 오갔습니다. 마침내 그 남성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말 지연이가 행복할까? 네,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도 편히 쉬어요. 그 남성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사랑한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택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저도 내리겠습니다. 요금은?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경찰관도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사라졌습니다. 이 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어느새 이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정말로 3개월 전에 김민수라는 남성이 자살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지역에서 밤늦게 여성들이 이상한 남성에게 쫓기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그런 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씨는 지금도 그 경찰관이 정말 경찰관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마이너스 폐교에서 들린 피아노 소리. 강원도 산간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마을에는 20년 전에 문을 닫은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폐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학교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가끔 마을 사람들이 창고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가을, 서울에서 온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농촌 마을의 변화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작팀은 PD인 최모 씨를 포함해서 총 4명이었습니다. 카메라맨, 음향 담당, 그리고 조연출까지. 이 학교는 언제 문을 닫았나요? 최 씨가 마을 이장에게 물었습니다. 2001년에 문을 닫았지요.
그때 마지막 학생이 졸업하면서 이장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글쎄요. 별 일은 없었는데 가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소리요? 피아노 소리요. 학교 음악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난다고 제작팀은 흥미로워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넣을 만한 소재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확인해봐도 될까요? 뭐 상관없지요. 다만 밤에는 혼자 가지 마세요. 이장의 당부를 듣고 제작팀은 그날 저녁 폐교를 찾아갔습니다. 학교 건물은 생각보다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손전등을 들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음악실이겠네요. 2층 끝쪽에 있는 방에 피아노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였는데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소리가 날 수 있을까요? 카메라맨이 피아노 건반을 눌러봤습니다. 소리가 나기는 했지만 조율이 안 된 상태라 음이 많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녹음 장비부터 설치해보죠. 음향 담당자가 곳곳에 마이크를 설치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소리가 나면 녹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밤 10시경부터 본격적인 대기에 들어갔습니다. 4명이 음악실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헛소문인 것 같네요. 조연출이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 딩. 미세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들렸죠? 최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딩, 딩, 딩.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단순한 멜로디였지만 뭔가 슬픈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메라맨이 피아노 쪽으로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건반이 저절로 눌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죠? 음향 담당자가 헤드폰을 끼고 소리의 방향을 찾으려 했습니다. 피아노에서 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때 피아노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제작팀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7-8살 정도의 여자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최 씨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선생님이 없어. 우리는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야. 서울이요? 우와, 서울은 어떤 곳이에요? 아이의 목소리가 신기했습니다. 아주 큰 도시야.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고 저도 서울에 가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서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제작팀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는 누구니? 최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김유진이에요. 이 학교 3학년이에요. 3학년? 하지만 이 학교는 20년 전에 문을 닫았는데 20년 전이요? 그럼 지금이 몇 년도예요? 2021년이야.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몇 살이에요? 아이의 목소리가 슬퍼졌습니다. 최 씨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학교 학생이었다면 지금쯤 성인이 되어 있을 나이였습니다. 유진아, 혹시 마지막으로 학교에 온 게 언제였니?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날 눈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피아노를 쳐주셨어요. 어떤 곡이었니? 고향의 봄이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그 말과 함께 다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고향의 봄 멜로디였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유진이의 목소리가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제작팀은 그 목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맑고 예쁜 목소리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아, 너는 왜 아직도 학교에 있는 거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집에 가려고 했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집이 어디니? 마을 끝쪽에 있어요. 빨간 지붕집이에요. 조연줄이 최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마을 끝에 빨간 지붕집이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아요. 최 씨는 이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은 아닐까요? 유진아, 그날 눈이 온 날에 무슨 일이 있었니? 잘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이 피아노를 쳐주시고 저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유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추웠어요. 너무 추웠어요.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그때 카메라맨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음악실 구석에 작은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기 가방이 있네요. 가방을 열어보니 낡은 교과서들과 연필 그리고 작은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에는 김유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 씨가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12월 20일. 오늘 눈이 많이 왔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자고 가라고 하셨지만 엄마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집에 가기로 했다. 2001년 12월 21일. 어제 집에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2001년 12월 22일. 아직도 눈이 온다. 선생님은 보이지 않는다. 배가 고프다. 일기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제작팀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너는 집에 가려다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네. 아직도 집을 찾지 못했어요. 유진아, 엄마 아빠가 너를 찾고 있을 거야. 정말요? 그럼 저 집에 갈 수 있어요? 최 씨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음향 담당자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저기요, 밖에서 누가 오고 있어요. 창문 밖을 보니 손전등을 든 사람이 학교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곧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아, 유진아 어디 있니? 60대 정도의 여성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유진이의 목소리가 기뻐했습니다. 엄마가 왔어. 계단을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할머니가 음악실로 들어왔습니다. 유진아, 여기 있었구나. 할머니는 제작팀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진이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누구세요? 최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유진이 엄마예요. 매년 이맘때면 유진이를 데리러 와요. 매년요? 네. 유진이는 아직도 집에 가는 길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리러 와야 해요. 할머니는 제작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유진이와 놀아주셔서 고마워요. 이 아이가 워낙 외로워해서. 엄마, 이분들이 서울에서 오셨대요. 서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 고마운 분들이네. 할머니가 허공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아빠가 기다리고 계신다. 네, 엄마. 유진이의 목소리가 기뻐했습니다. 아저씨들 안녕히 계세요. 또 놀러 올게요. 유진이의 작별 인사와 함께 할머니도 음악실을 나갔습니다. 제작팀은 할머니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 갔죠? 주변을 둘러봤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마을 이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유진이라는 아이를 아세요? 이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 아이. 20년 전 겨울에 눈보라 때문에 길을 잃고 실종된 아이예요. 그럼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죽을 때까지 유진이를 찾고 계셨죠. 제작팀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어젯밤에 본 할머니는 아마 유진이 어머니였을 거예요. 죽어서도 딸을 찾고 계시는 거죠. 이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이후로 학교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요? 네. 아마 유진이가 어머니와 함께 집에 갔나 봐요. 제작팀은 그날의 녹음 파일을 확인해봤습니다. 분명히 유진이의 목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파일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진이와 어머니의 마지막 만남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폐교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아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마이너스 24시간 편의점의 단골 손님. 서울 변두리의 한 24시간 편의점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편의점 알바생인 박모 씨는 대학생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의 근무였습니다. 이 편의점에는 특별한 단골 손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 정확히 40대 후반 정도의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물건을 샀습니다.
삼각김밥 하나, 바나나 우유 하나, 그리고 담배 한 갑.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응대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는 단골 손님들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 손님은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에 올려놓고 돈을 내고 물건을 가져가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말 없이 했습니다. 두 번째, 항상 정확한 돈을 가져왔습니다. 거스름 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절대로 영수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영수증을 내밀어도 받지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특이한 손님이네. 박 씨는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손님이 온 후 CCTV를 확인해 봤는데 화면에는 아무도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사갔는데 카메라에는 박 씨 혼자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CCTV가 고장났나? 박 씨는 점장에게 연락했습니다. CCTV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 새벽에 온 손님이 화면에 안 찍혀요. 점장이 확인해봤지만 CCTV는 정상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제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다음날 새벽 3시 그 손님이 다시 왔습니다. 박 씨는 이번에는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해봤습니다. 어서오세요. 손님은 평소와 같이 말없이 물건을 골랐습니다. 박 씨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손님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화면에도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분명히 눈앞에 손님이 있는데 카메라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처음으로 손님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같이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고 돈을 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영수증 드릴게요. 그런데 그 순간 손님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님의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은 물건을 가지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 얼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박 씨는 점장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점장님, 저 그만두고 싶어요. 왜? 무슨 일이야? 박 씨가 지난밤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카메라에 안 찍히는 손님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점장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 밤에 함께 있어 볼게요. 그날 새벽 점장과 박 씨는 함께 편의점에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정말로 그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박 씨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점장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디? 아무도 없는데? 저기요. 삼각김밥 코너에 있어요. 점장이 삼각김밥 코너를 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더욱 놀랐습니다. 점장에게는 그 손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손님은 평소와 같이 물건을 골라서 계산대로 왔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점장은 박 씨가 혼자서 허공에 대고 계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점장도 이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님이 간 후 둘은 심각한 대화를 했습니다. 혹시 이 편의점에서 사고가 난 적 있나요? 박 씨가 물었습니다. 사고? 글쎄. 잠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네. 점장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년 전에 이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새벽에 술 취한 사람이 차에 치여서. 어떤 사람이었나요? 40대 남성이었는데 매일 밤 이 편의점에 오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박 씨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혹시 무엇을 주로 사셨나요? 삼각김밥하고 바나나 우유, 그리고 담배. 둘은 동시에 침묵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한 게 언제였나요? 정확히 3년 전 오늘이에요. 박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점장님, 저 정말 그만두겠어요.
하지만 점장이 제안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손님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요? 왜 계속 오시는지 물어보세요. 아마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새벽, 박 씨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새벽 3시 그 손님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박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항상 같은 시간에 오시네요. 손님은 평소와 같이 물건을 골랐습니다.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손님이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으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습관이에요. 습관이요? 매일 밤 11시에 일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여기서 야식을 사 먹었어요. 손님의 목소리가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건너다가 손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박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고를 당하셨나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이후로 집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집이 어디신가요? 바로 길 건너편 아파트예요. 하지만 길을 건널 수가 없어요. 박 씨는 이해했습니다. 그 손님은 교통사고로 죽은 후에도 매일 밤 편의점에 와서 집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와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매일 와서 시도해보고 있어요. 박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이 계세요? 아내와 딸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죽은 줄 알고 있을 거예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손님의 표정이 슬퍼졌습니다. 매일 보고 싶어요. 하지만 길을 건널 수가 없어서.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요? 함께 길을 건너보아요. 그날 새벽, 박 씨는 그 손님과 함께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길 건너편 아파트까지는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고를 당하셨나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 있어요. 박 씨가 손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걸어보세요. 손님이 조심스럽게 횡단보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 돼요. 무서워요. 괜찮아요. 지금은 새벽이라 차가 없어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손님은 길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 씨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이 이쪽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가족분들께 연락을 드려볼게요. 박 씨는 그 아파트 단지에 가서 관리사무소에 물어봤습니다.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가족을 찾고 있는데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확인해봤습니다. 아, 301호에 살고 계신 분들이네요. 지금도 살고 계세요. 박 씨는 301호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문이 열리자 30대 중반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남편 이야기인가요? 박 씨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박 씨가 남편의 특징들을 정확히 말하자 여성이 놀랐습니다. 정말 남편이 아직도 그 편의점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매일 새벽 3시예요. 그날 새벽 그 여성과 초등학생 딸이 편의점으로 왔습니다. 새벽 3시 그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손님이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당신, 볼 수 있어요? 네, 보여요. 민지도 여기 있어요. 아빠, 딸이 달려왔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자 그 손님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미안해. 늦어서. 괜찮아요. 이제 집에 가요. 가족이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손님도 무사히 길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손님이 박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빠를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딸도 인사했습니다. 가족이 아파트로 들어가자 그들의 모습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 손님은 더 이상 편의점에 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지금도 그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지만 새벽 3시는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지하철 막차의 비밀. 서울 지하철 2호선의 마지막 차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회사원인 정모 씨는 야근이 잦아서 자주 막차를 타야 했습니다. 특히 금요일 밤에는 거의 매주 막차를 탔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평소와 같이 막차를 타고 집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시간은 밤 12시 30분경. 차량 안에는 몇 명의 승객만 있었습니다. 대부분 피곤해 보이거나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정씨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한 승객이 올라탔습니다. 20대 후반 정도의 여성이었는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여름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얇은 원피스에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추울 텐데. 정씨는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여성은 정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역을 지나자 차량 안의 승객들이 하나둘씩 내렸습니다. 마침내 정씨와 그 여성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성이 갑자기 정씨를 바라봤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몇 시인가요?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12시 40분쯤이에요. 12시 40분. 여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네요. 무슨 시간이요? 아,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여성이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역에서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안 열리네? 또 정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지하철은 잠시 정차한 후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문이 안 열렸지?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모든 역에 서지 않아요. 그런가요? 처음 알았네요. 막차니까요. 정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역, 그 다음 역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지하철은 역에 정차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저기, 이상한데요? 제가 내려야 할 역도 지나갔어요. 괜찮아요. 조금 더 가면 돼요. 여성의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정씨는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앱을 확인해봤습니다. 하지만 앱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고장났나? 여성이 정씨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는 휴대폰이 안 돼요. 여기서는요?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지하철이 일반적인 지하철이 아니거든요. 정씨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지하철은 특별한 사람들만 탈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요? 여성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역들이 실제 역이 아니에요. 정씨가 창밖을 봤는데 정말로 이상했습니다. 역 이름이 자신이 아는 것과 달랐습니다. 황천역, 명부역. 이런 역 이름은 처음 보는데요. 그럼요. 이런 역은 지도에 없어요. 정씨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종착역으로요. 종착역이 어디인데요? 여성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승이요. 정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저승? 네. 이 지하철은 죽은 사람들이 저승으로 가는 지하철이에요. 그럼 저는 왜 여기 있는 거죠? 저는 죽지 않았는데요. 여성이 정씨를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보통은 죽은 사람만 이 지하철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살아있어요. 정씨가 자신의 팔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여성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오늘 죽을 뻔한 일이 있었나요? 정씨는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나올 때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난간을 잡아서 괜찮았지만 그때예요. 그 순간에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주 잠깐 동안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게 되는 거죠. 정씨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다음 역에서 내려야 해요. 거기서 원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여성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구와도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요? 뒤를 돌아보면 다시 이 지하철로 끌려와요. 그리고 이 일을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도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현세역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열렸습니다. 정씨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가야 해요. 왜요? 여성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진짜 죽었거든요. 3개월 전에. 어떻게 죽으셨어요? 지하철에서 투신했어요. 바로 이 2호선에서. 정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지하철을 타고 계신 거예요? 네. 아직 저승에 갈 준비가 안 됐어서. 무슨 준비요? 제가 죽고 나서 가족들이 너무 슬퍼하고 있어요. 특히 엄마가. 제 때문에 많이 아프시거든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와서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계실 거예요? 가족들이 저를 보내줄 때까지요. 지하철 문이 닫히려고 했습니다. 빨리 내리세요. 여성이 재촉했습니다. 정씨는 서둘러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여성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지하철이 출발했습니다. 정씨는 그 여성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역에서 나오니 평범한 지상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정씨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나? 다음 날 정씨는 회사 계단에서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뻔한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만약 난간을 잡지 못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정씨는 막차를 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달 후 뉴스에서 한 소식을 봤습니다. 지하철 투신으로 숨진 20대 여성의 어머니가 딸을 보내주는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뉴스에 나온 여성의 사진이 그날 밤 지하철에서 만난 그 여성이었습니다. 정씨는 묵묵히 그 여성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6번째 이야기 마이너스 산속 펜션에서의 하룻밤. 대학생들인 김모 씨와 친구들 4명이 겨울방학을 맞아 펜션으로 여행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산속에 있는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했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시설도 좋아 보였습니다. 여기 진짜 외지네. 김 씨가 말했습니다. 펜션은 정말로 산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건물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용하고 좋은데? 그 친구 중 한 명인 이 씨가 말했습니다. 펜션 사장이 나와서 맞아주었습니다. 60대 정도의 남성이었는데 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펜션은 2층 건물이었고 그들이 빌린 방은 2층에 있었습니다. 1층에는 제가 살고 있고 2층을 손님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방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4명이 머물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녁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장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냉장고에 있는 것들 자유롭게 드세요. 그리고 밤에는 너무 늦게까지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이 내려간 후 친구들은 짐을 풀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정말로 다양한 음식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친절하시네. 박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 그런데 여기 정말 조용하다. 소리 하나도 안 들려. 밤 8시경부터 친구들은 본격적인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틀고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밤 10시가 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왜 꺼져? 이 씨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음악을 틀어놨는데 갑자기 꺼져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없나? 김 씨가 확인해봤지만 배터리는 충분했습니다. 다시 음악을 틀었지만 몇 분 후 또 꺼졌습니다. 이상하네. 스피커가 고장났나? 그때 아래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이 뭔가 하시나 보네. 박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무거웠고 마치 여러 명이 걷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최 씨가 속삭였습니다. 친구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쿵.
쿵, 쿵. 발자국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상한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뭔가 끌리는 소리도 나는데? 이씨가 말했습니다. 김씨가 창문으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1층에 불이 켜져 있긴 한데 뭘 하시는지 잘 안 보여. 그때 갑자기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쾅! 뭐야? 뭔가 떨어진 소리 같은데?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한테 괜찮은지 물어볼까? 박씨가 제안했습니다. 김씨가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잠깐 같이 가자. 이씨가 말했습니다. 4명이 함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사장 방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주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무슨 냄새지? 최씨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비린내 같은 것이 났습니다. 김씨가 주방으로 가봤는데 바닥에 뭔가 빨간 액체가 있었습니다. 이거 피 아니야? 친구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사장님, 박씨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때 사장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고기를 손질하다가 손을 다쳤어요. 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많이 다치셨어요? 김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친구들은 안심했습니다. 그럼 저희도 조용히 할게요. 네, 고마워요. 친구들이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네. 이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은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에 고기를 손질한다고? 최씨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뭐 내일 아침 준비하시는 거 아닐까? 친구들은 다시 파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음악 볼륨을 낮췄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자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래층에서 계속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끌리는 소리였습니다. 끌끌끌. 또 뭔가 하시나 보네. 박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너무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상한 소리도 들렸습니다. 으르렁. 지금 뭔 소리였어? 김씨가 물었습니다. 동물 소리 같은데? 이 산에 야생동물이 있나? 친구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전기가 나갔네?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1층도 불이 꺼져 있어. 사장님도 전기가 나간 건가? 김씨가 아래로 내려가서 확인해보려 했습니다. 사장님, 전기가 나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씨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따라왔습니다. 휴대폰 플래시로 1층을 비춰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어디 가셨나? 사장방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사장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해. 어디 가신 거지? 그때 현관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네? 밖으로 나가서 찾아봤지만 사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도 그대로 있는데 어디 가신 거지? 친구들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우리도 일단 나가자. 최씨가 제안했습니다. 어디로? 여기 산속인데. 그래도 여기 있기가 무서워. 친구들이 짐을 싸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1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누가 들어온 거야? 김씨가 내려가 봤습니다. 현관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문이 안 열려. 뭐라고? 친구들이 모두 내려와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쇠가 어디 있지? 사장 방을 뒤져봤지만 열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나가자. 하지만 창문도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이상해. 왜 모든 창문이 잠겨 있어? 친구들은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해보자. 하지만 휴대폰에 신호가 없었습니다. 신호가 안 와. 그때 갑자기 지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줘. 미약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뭔 소리였어?
도와달라는 소리 같은데?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하가 있나? 주방 쪽을 자세히 보니 작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기 지하로 내려가는 문 같은데? 김씨가 문을 열어봤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도와줘.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인가?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휴대폰 플래시로 비춰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하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와주세요.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왜 여기 있어요? 저희도 여행객이었어요. 며칠 전에 여기 왔다가. 친구들은 급히 그 사람들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여행객들을 가둬두고. 그때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왔다. 묶여있던 사람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빨리 나가야 해요. 하지만 지하에는 다른 출구가 없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톤이었습니다. 계단 위에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큰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왜 지하에 내려왔지? 친구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뭐예요? 내 컬렉션들이야. 너희들도 곧 여기 합류하게 될 거야. 사장이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씨가 재빨리 지하에 있던 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친구들 뛰어. 친구들이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장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4명이 힘을 합쳐서 사장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지상에서는 신호가 잡혔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지하에서 7명의 실종자들이 구조되었습니다. 모두 최근 몇 달 사이에 이 펜션에 왔다가 실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장은 정신병력이 있는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날 밤의 일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외진 곳의 펜션에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7번째 이야기 마이너스 오래된 사진관의 마지막 손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작은 사진관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진관은 50년 넘게 한자리에서 영업을 해온 곳이었습니다. 사장인 김모 씨는 올해 70세로 평생을 사진과 함께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사진관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사진관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12월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50년을 했는데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아요. 김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달 내내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가족 사진을 평생 찍어주셔서 감사했어요.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김 씨는 홀로 사진관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을 보며 추억에 잠겨 있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찍어줬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조금 옛날식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싶은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이미 장비를 정리했는데요. 여성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꼭 찍어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안 되거든요. 김 씨는 그 여성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 사진관에서만 찍을 수 있어요. 김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정말 감사해요. 김 씨는 정리했던 카메라를 다시 꺼냈습니다. 오래된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어떤 사진을 찍고 싶으세요? 가족 사진이요.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여성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김 씨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연락해 보실까요? 아, 네. 잠깐만요. 여성이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가방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넣어뒀는데. 괜찮아요. 조금 더 기다려봐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가족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마 못 올 것 같아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럼 혼자 사진을 찍어드릴까요? 혼자요? 네,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여성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는 여성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자, 웃어보세요. 여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조금 슬퍼 보였습니다. 찰칵. 사진을 찍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진관의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전구가 나간가? 김 씨가 위를 올려다봤지만 전구는 멀쩡했습니다. 사진이 잘 나왔을까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분명히 잘 나왔을 거예요. 현상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얼마나 걸리나요? 1시간 정도요. 여성은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 괜찮을까요? 무슨 약속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시간이 별로 없어서. 김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현상실에서 사진을 현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상액에서 사진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진에 여성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지? 사진에는 여성 옆에 40대 남성과 60대 부부,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성 혼자만 찍었는데 사진에는 5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고장났나?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화질은 완벽했습니다. 다중 노출이나 실수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현상실에서 나와서 여성을 봤는데 여전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 사진이 조금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이상하게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 나왔어요. 여성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가족들이 나왔나요? 가족들이요? 네, 남편하고 시부모님 그리고 딸이요.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에 나온 사람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원했던 사진이에요. 가족 사진 말이에요. 김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을 때는 혼자 계셨잖아요. 여성이 사진을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관은 특별해요. 보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성이 사진을 소중히 안으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김 씨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네, 저는 이미 죽었어요.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없어서 계속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관을 찾았어요. 여기서는 죽은 사람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누가 그런 말을? 오래전에 이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었던 사람들이요. 죽은 후에도 이곳을 기억하고 있어요. 김 씨는 50년간 운영해온 사진관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고 갔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많은 영혼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김 씨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이 사진관이 5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는지를. 이 사진관은 단순히 사진을 찍는 곳이 아니었군요. 맞아요. 사람들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어주는 곳이었어요. 여성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가족들과 함께 있는 사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네요. 네, 정말 감사해요. 50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여성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진값은? 괜찮아요. 마지막 손님이니까요. 여성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사장님도 행복하세요. 평생 좋은 일만 하셨으니까 복을 받으실 거예요. 여성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김 씨는 창문으로 여성이 가는 모습을 봤는데 길을 걷다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50년 동안 해온 일이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해주고 때로는 영혼들의 마지막 소원까지 들어주는 일이었다는 것을. 김 씨는 그날 밤 사진관을 정리하며 뿌듯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진관 문에는 작은 편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50년간 우리의 추억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모든 손님들이. 김 씨는 그 편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진관 문에 마지막 문구를 적었습니다. 추억은 영원합니다. 50년간 감사했습니다. 8번째 이야기 마이너스 엘리베이터 13층의 비밀 8830-1만 115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건물은 총 20층으로 1층부터 12층까지는 사무실, 14층부터 20층까지는 원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3층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3층 버튼은 있었지만 누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야간 경비를 하는 한모 씨는 5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왜 13층은 사용하지 않나요? 한 씨가 건물 관리소장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미신적인 이유예요. 13이 불길한 숫자라고 해서. 하지만 한 씨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13층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어느 날 밤 평소와 같이 순찰을 돌던 중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3층에서 멈춘 것입니다. 한 씨가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4층 버튼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13층에서 멈췄습니다. 이상하네. 13층 버튼은 여전히 비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3층에 멈춘 것일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 씨는 호기심에 밖을 내다봤습니다. 13층은 다른 층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 사무실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냥 일반 층이네. 한 씨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층과 달리 13층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가 일하고 있나? 한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13층을 둘러봤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사무실들을 살펴봤는데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 끝쪽 사무실에서 불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그 사무실로 갔습니다. 유리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한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정도의 남성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열심히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그 남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경비원이시군요. 들어오세요. 한 씨가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밤늦게 일하고 계시네요. 네, 마감할 일이 있어서요. 그런데 13층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남성이 웃었습니다. 아, 그건 일반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회계 업무요. 이 건물 전체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어요. 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 순찰을 돌겠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한 씨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가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한 씨는 복도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계단으로 내려가야겠다. 계단을 찾아갔는데 계단도 없었습니다. 한 씨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 그 사무실로 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나요? 하지만 사무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까 있던 남성이 사라졌습니다. 어디 가셨지? 한 씨는 13층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아까 불이 켜져 있던 사무실들이 모두 어두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해. 한 씨는 출구를 찾기 위해 13층을 샅샅이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도 계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시간이 지나도 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한 씨는 휴대폰으로 관리소에 연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에 신호가 없었습니다. 점점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요. 미약한 목소리였습니다. 한 씨는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맨 끝 사무실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20대 여성이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도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야근하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13층에서 멈췄어요. 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계속 여기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네. 나가려고 해도 출구가 없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요? 밤마다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사라져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네. 옛날에 이 건물에서 일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모두 죽은 사람들이에요. 한 씨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만난 남성도 아마 그럴 거예요. 23층은 죽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것 같아요.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걷는 소리였습니다. 시작됐어요. 여성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밤 시간이요.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복도가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무실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한 씨가 물었습니다. 조용히 숨어 있어야 해요. 그들이 우리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원히 여기 남아야 해요. 한 씨와 여성은 책상 아래에 숨었습니다. 복도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야근이네. 언제까지 이렇게 일해야 하지? 피곤해 죽겠어.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모두 직장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씨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모두 똑같은 걸음걸이로 걷고 있었고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한 씨가 속삭였습니다. 네, 이 건물에서 과로사한 사람들이에요. 과로사요? 이 건물이 지어진 지 15년인데 그동안 과로로 죽은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층을 폐쇄한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죽은 사람들은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밖의 소리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둘은 책상 아래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갈 방법은 정말 없나요? 한 씨가 물었습니다. 하나 있어요. 하지만 위험해요. 어떤 방법이요? 새벽 6시가 되면 잠깐 동안 엘리베이터가 나타나요. 그때 탈 수 있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 시간에 죽은 사람들도 함께 타려고 해요. 만약 같이 타게 되면 영원히 갇히는 거죠? 네, 한 씨는 고민했습니다. 위험하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해보겠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 새벽 5시 50분이 되었습니다. 한 씨와 여성은 엘리베이터가 있을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6시가 되자 엘리베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이에요. 여성이 외쳤습니다. 둘은 재빨리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죽은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타야 해. 집에 가고 싶어. 죽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로 몰려왔습니다. 한 씨는 재빨리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기 시작했지만 죽은 사람들이 손을 뻗어서 문을 막으려 했습니다. 가지마. 함께 있자. 하지만 다행히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여성이 기뻐했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한 씨와 여성은 서둘러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나왔네요. 한 씨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지? 한 씨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여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실로 가서 확인해봤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실종된 직장인이 있나요? 관리소장이 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있네요. 3일 전에 야근하던 여직원이 실종됐어요. CCTV를 확인해봤는데 13층에서 사라졌더라고요. 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여성도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이후로 한 씨는 13층 근처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소에 건의했습니다.
13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도 그 건물의 13층은 봉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13층에서 불빛이 보인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번째 이야기 마이너스 깊은 밤 라디오 방송 1만 115-1만 1500 새벽 라디오 DJ를 하는 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3년째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당신과 함께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주로 사연을 받아서 음악과 함께 들려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와 다른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DJ님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박 씨는 처음에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진지한 사연을 부탁드려요. 하지만 그 사연 이후로 비슷한 내용의 사연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저는 3년 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자살했어요. 모두 자신이 죽었다고 하는 사연들이었습니다.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사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특이한 사연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하지만 그 말 이후로도 계속 비슷한 사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전화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방송국입니다. 안녕하세요, DJ님. 제가 사연을 보냈는데 읽어주시지 않으셔서. 어떤 사연이었나요? 저는 죽은 사람이라고 했던 사연이에요. 박 씨는 긴장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실례지만 장난이시죠? 아니에요. 저는 정말 죽었어요. 그런데 라디오는 들을 수 있어요. 언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7년 전에 이 방송국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죽었어요.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국에서 일하셨다고요? 네, 저도 DJ였어요. 박 DJ님과 같은 시간대에. 박 씨는 급히 방송국 자료를 확인해봤습니다. 정말로 7년 전에 새벽 시간대 DJ가 과로로 사망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인가요? 네, 저를 기억해 주시는군요. 박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정말로. 네, 저는 죽었지만 아직도 이 시간대가 그리워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그럼 다른 사연들도? 맞아요. 모두 진짜 죽은 사람들이에요. 새벽 시간에는 죽은 사람들도 라디오를 들을 수 있거든요.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냥 저희 사연도 읽어주세요. 저희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박 씨는 고민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사연을 방송에서 읽어도 되는 것일까요? 다른 청취자들이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을 때 못한 이야기들이에요. 박 씨는 결국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운 내용은 안 돼요. 감사해요. 그날부터 박 씨의 라디오 프로그램은 달라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연과 죽은 사람들의 사연이 함께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의 사연인데요. 처음에는 청취자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사연은 대부분 감동적이었습니다. 생전에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아직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가족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살아있을 때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모두에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청취자들은 오히려 이런 사연들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방송을 듣고 실제로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DJ님, 오늘 방송에서 아들이 사랑한다고 전해달라는 사연이 있었는데 혹시 제 아들인 것 같아요. 제가 키우던 강아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제 강아지인 것 같아요. 박 씨는 이런 일들이 신기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깊은 밤 당신과 함께 프로그램은 유명해졌습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DJ님, 저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곧 죽을 예정이에요. 박 씨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 교통사고로 죽을 거예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럼 말씀하지 마세요. 사고는 예방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제가 미래를 볼 수 있거든요. 박 씨는 고민했습니다. 이런 사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럼 그 사고를 피하시면 되잖아요. 피할 수 없어요. 운명이에요. 어디서 사고가 날 예정이라는 거예요? 강남역 앞 횡단보도에서요. 내일 오후 3시에. 박 씨는 메모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다음날 박 씨는 정말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남역 앞에서 오후 3시에 교통사고가 날 것 같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경찰은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박 씨의 간절한 요청에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오후 3시 정말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한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에 치일 뻔했지만 경찰이 미리 대기하고 있어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송에서 그 남성이 전화했습니다. DJ님, 저 살았어요. 오늘 낮에 사고 날 뻔했. 지금까지 9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사라진 아파트 405호의 그리운 남편, 심야 택시에서 만난 집착하는 영혼, 폐교에서 길을 잃은 어린 유진이, 24시간 편의점의 특별한 단골 손님, 지하철 막차의 신비로운 승객, 산속 펜션의 위험한 사장, 그리고 사진관의 마지막 손님까지. 각각의 이야기는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혹은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들입니다.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따뜻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도 있죠.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좋은 꿈 꾸시길 바라며 오늘의 야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